네, 안녕하세요. 언론아스 33회 사전 토크입니다. 윤회가 오기 전. 네. MC 바뀐 줄. 네, MC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난주 어디 가셨죠? 제가 그 오른쪽 눈에 결막염이 생겨가지고 맞다. 네,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는데요. 제가 네. 없으니까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루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전 제가 없어도 약간 재밌다고 그랬는데. 제가 없으니까 확실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안 계셔서 우리 네. 애타게 찾았어요. 네. 그동안 TBS 무슨 일이 있으셨죠? TBS요. 네. TBS가 이제 갑자기 TBS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네. 오늘도 만났고요. 네. 어제 아침에도 너무 만났고요. 어제 오후에도 만났습니다. 너무 많이 만나요. 너무 자주 만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주 만나는지 네.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오. 왜 만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진행을. 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누가 프로그램 폐지를 지시했는지, 누가 진행자를 내리꽂았는지, 누가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켰는지 낱낱이 밝혀서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방송 3법을 거부하는 자가 방송 장악의 주범입니다. 방송 3법, 제2법을 거부하는 자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주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YTN 국정조사는 단지 YTN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길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공작 전반의 실체를 밝히는 단서가 될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고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을 틀어먹어 버리는 입틀막 기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좀 빨리 먹겠습니다. 네. 어제 여의도 앞에서 국회 바로 앞에서의 저희 결의대회인데요. 어제 뭐 결의하셨어요? 고지부장님. 어제요? 네. 방송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를 밝힐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YTN 되찾아오겠다. 그렇죠. YTN 정상화 시켜야죠. 그 네. 특히 이호찬 본부장님의 어떤 그런 그 감동적인 연설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저 할수 있습니다. 요자마 부장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MBC를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세요. 마이크가 없어도 네. 성력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귀 찢어질 뻔했습니다, 저. 저 MBC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뭐 제 네. 발언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MBC에서만 80명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대단한 조직력입니다. 아 진짜 80명이? 주최 측 지역에서도- 주산으로는 한 800명 정도. 아 800명. 지역에서도 예. 많이들 와주시고 네. 서울에서도 조합원들 좀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한 거의 80명 가까이 왔어요. KBS는 얼마나 오셨나요? 저희 뭐 보셨어요? 저희는 한 150명 왔는데. 어제 한 정말요? 200 넘고 많이. 우리 어제 그럼 300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어제 아까 그 인파 한 500명 되는 것 같던데. 네. 저희 KBS 앞에 가서 박민한테 네. 외쳤잖아요. 네. 박민 사퇴하라고. 사퇴하라, 물러나라. 네. 네. 외쳤죠. 저희 나와서 이렇게 좀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이제 사측들이고 네. 저는 사실 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게 지난해에 그 아시는 분들은 저희도 사진으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회사가 이제 근조화환으로 둘러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제 그것들을 싹 거치고 이제 빨리 우리가 하셔야 돼요. 와가지고 윤회가 오고 있다 16분 네. 남았어요. 우리 동지들이 KBS 왔다는 점이 저는 어제 정말 좋았습니다. 예. 네. 빨리빨리 자주 하시죠, 얘기하면 앞으로.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어제 모인 게 이제 22대 국회 개헌 앞두고 지금 언론장악 22대 국회가 막아내야 되고 진상조사 진상 규명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저희 의지도 밝히고 국회에 촉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TBS 지금 패국위기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장님. 2022년 11월 15일 날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거든요. 그게 서울 TBS의 지원을 끊는 조례안인데요. 네. 지금 1년 6개월이 됐어요. 그 시간 동안 그날이 진짜 올까? 그날이 진짜 올까 했는데 딱 3일 남았습니다. 3일이요? 네. 72시간? 아니 72시간밖에 안 남았다고요? 네. 얼마 네. 안 남았어요. 근데 저는 억울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TBS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불편 부당한 이 세상보다 TBS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TBS가 없어질 만큼 그렇게 TBS가 잘못했을까? 세상이 더 불공정하지 않나?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BS가 윤석열 언론 탄압의 첫 신호탄이어서 그렇죠. 네. 그럼 4월 뒤면은 TBS가 방송이 정파되는 건가요? 정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마 근데 최소한의 그 인력으로 아마 음악을 틀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버틸 수가 있는데요. 그 뒤로는 정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2달을 버틴다는 것도 방송을 제대로 하면서 한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저희 1년 동안 방송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출연자도 없었고요. 저희끼리 라디오 프로그램 막 네. 3시간씩 해요. 아나운서 맞아요. 혼자. 아나운서들이 그냥 단독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출자 기관인 TBS에 재정 지원하는 게 이제 끊긴다 그거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급여나 운영비가 제대로 안 돼서 운영을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오세훈 상황이죠. 시장이 뭐 편지도 보내고 막 쇼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죠. 폐지 조례안이 실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 의원들한테 신서까지 보내면서 이 폐지 조례안을 좀 미뤄달라고 했는데 시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이걸 완전히 다시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돼요? 네, 이번에 만약에 폐지 조례안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실효가 돼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출연 기간 해제 위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 광고가 지금 허용되지 않은 채로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업에 들어갈 상황도 존재가 하거든요. 그 안에 새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옛날에 TBC가 마지막 방송하듯이 고별 방송을 정말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례 하나로 폐지 방송국 폐국한다는 건 조례를 만들면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움직이는 게 서울시의회가 꼼짝도 안 하고 서울시의회에 네. 국민의힘이 한참 과반이죠. 7대3 구조입니다. 7대 7대3이요? 네. 특히 김영기 의장은 절대 살려줄 생각이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아니 자기들이 자기 것도 아니고 뭘 본인이 살려주고 말고요. 지방선거 2년 남았는데 그때 네. 만약에 서울시의회가 네. 야당이 네. 또 다수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김영기 의장과 문강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렇게 TBS를 없애려고 하냐면요. 정권이 바뀌면 다시 제2의 김어준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TBS 자체를 씨앗을 그냥 남겨두면 안 된다. 아예 멸해야 된다. 아니 이런 김어준 씨는 유튜브에서 방송 잘 하고 있는데 뭘 TBS로 다시 돌아가요? 핑계죠. 그 핑계를 대서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 밑보였던 TBS를 이참에 손을 보겠다. 그거이죠. 이렇게 밑보이면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 있어. 니네 똑똑히 봐. 뭐 이 지금 경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경고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진짜 없애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편파 방송을 했으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김어준 그냥 지키지 못했으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TBS가 없어지는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권에 의해서 문을 닫는 최초의 사례라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례를 절대 남기면 안 됩니다. 아니 편파 방송하는 방송사 엄청 많아요. 종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다 문 닫아야 되나요? 그렇죠. 결국 이번에 뭐 TBS도 그렇지만 KBS도 그렇고 YTN, MBC도 이제 그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지만은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언가 보호가 되고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가가 이번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라는 것들이.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은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대표가 일단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제 최저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곧 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논의가 아니 그거는 되진 않아요. 근로계약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근로계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이익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근데 그건 동의가 필요한 문제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TV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TBS 지키자고 지금 남아 있고 맞아요. 내일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영방송 TBS 지키기 위한 결의 대회가 있죠. 네, 폐지 조례안 기자회견? 실효를 앞두고서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예, 양대 노조가 같이 하는 거고, 네, MBC하고 KBS 본부장님도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와이님 왜 안 오시는 건가요? 아 저는 노사 교섭이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김백하고 죄송합니다. 싸우느라고.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면서 물어보시나요? 네,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네, 내일 민원전도 가고요. 많은 시민단체에서 예, TBS 응원하러. 네, 시민 여러분들도 갑니다. 시간 되시면은 11시 내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네, 그 정문 앞이에요? 서울시청. 잔디밭에 있는 그쪽? 네,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분향소 있는 쪽. 아이들 밥그릇 뺏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민들의 방송까지 뺐는데 그 후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예,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줄. 저도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요즘에 소송 중이라고요? 여러 소송 이러저러 소송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무도하게 방송 장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뭐 사상 초유의 일이 있는 게 우리 소속 기자들이 회사와 사장을 대상으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했죠. 낙하산 박민 상대로. 낙한 박민 사장을 상대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했던 내곡동 오세훈 시장 내곡동 땅 의혹 보도를 했던 것들을 이제 박민 사장이 대표적인 불공정 방송 사례로 콕 집었고 그리고 앵커가 9시 뉴스에서 그것을 사과했어요.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걸 사과했다는 거. 박민이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그거를 일방적으로. 그 담당했던 기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죠. 그거는 이전에 계속 뭐 다른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검찰 재판에 가서도 이거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인 보도가 맞다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불공정 보도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으니까는 담당자들이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회사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송에서 꼭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또 그렇게 네. 꼭 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YTN도 그 권력의 대리인 낙하산 김백이 와가지고 네. 사과했잖아요. 불공정 보도했다고. 줄리보도 사과했잖아요. 예, 줄리보도 사과. KBS 박민이 한 거랑 똑같이 했어요. 김백 사장도. 네, 김백 소송 안 하십니까? 뭐라고? 대통령과에 대해서 소송하라고요? 그거 말고도 YTN에 지금 YTN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한두 개가 소송들이 아니라서. 너무 많죠. 많아서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도국장을 보도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지금 김백 사장이. 그래서 보도국장의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을 냈고 그게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이게 단지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고맙습니다. 이겨야 KBS도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미쳐요. 임명도 이제 거치지 않고 이제 보도국장 등 주요 국장들을 임명해 버렸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무슨 국장이 아니라 네. 무슨 국장 발령자라고 부릅니다. 아, 발령자. 국장이 아니고 발령자. 괜찮네요. 네, 괜찮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니 그 결과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에 가처분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이렇게 갑자기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오후에. 네, 윤석열 결과를. 대통령 낙하산들은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프로세스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컨트롤 그렇다고, 타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는. 그 컨트롤 타워 배우를 꼭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꼭 그럼요. 밝혀야 됩니다. 언론농단 꼭 밝혀질 것입니다. 아 근데 YTN에 지금 코로나도 지나갔는데 백신 센터를 열었어요? 아, 예. 그 사장이 김백 사장이라 김백 체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해달라. 그래서 이제 백신 센터 열었는데 김백. 예. 코로나보다 무섭다는 그게 김백이요? 아 네. 코로나보다 더 호환 무섭다. 마마보다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소송 들어올 거잖아요. 아, 그런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신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해줘서 예. 그 뭐 김건희 씨 관련된 보도를 축소하거나 돌발 영상 방송된 돌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백신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게 돼서 네. 조금 피곤한 마음이 있어요. 와, 그러면 백신 센터 접수된 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또 네. 아주 유용한 제보가 되겠는데요. 아, 그렇죠. 예. 네. 김백 씨도 임기 끝까지 못 채울 수도 있겠는데요. 못 채워야죠. 못 채우게 김백은 진짜. 해야죠. 네. 그게 저희 목표고 네. 김백 퇴진 운동 지금 벌이고 있고 지금 41일 차인가 그렇습니다. 아, 41일차. 예. 그러면 김백 취임 41일이 아니라 김백 퇴진 운동 41일. 그렇죠. 자, 예. 내일은 오늘 42일차. 유난히 이렇게 날카롭게 쳐다보시네요. 네. 그래서 김백 그다음에 박민 두 글자.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내일. 내일 결과에 나옵니다. 바로 수신료. 수신료 분리고지를 네.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된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이냐 하는 합헌이냐 그 부분을 이전 경영진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고 내일 오후 2시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열린 건가요? 저희 계속 1인 시했거든요. 빨리 그렇죠. 갑자기 나온 게 엄청 오래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 1년 됐고요. 작년 7월 12일에 맞아요. 나왔었기 때문에 소송이 한 1년 정도 됐고 그 결과가 30일 날 내일 나오는 선고가 나오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27일에 그 일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또 이것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의견들이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털고 가려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이든 희망 회로를 돌릴 수도 있는 이 구조가 생기고 이 비관적인 회로를 돌릴 수도 있는 것도 생겨서 이게 일단은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뭐 사장 같은 경우에는 KBS 사장이라고 하면서 배임이 확실하니까는 차마 소송을 취하는 못하고 사장이 탄원서도 안 쓰고 간단한 자료 내라고 하는데도 한 달이나 걸려가지고 그게 배임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불성실하게 소송에 임한 부실 거 아니에요?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만약에 수신료 제도를 파기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은 지금 낙하산 박민 사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겁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총선 결과로 민심을 반영할지 아니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얼른 결과를 하는 건지. 하는 건지. 네, 그 둘 중에 어떤 하나일 건지는 텐데. 봐야겠죠. 네. 네. 근데 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사실 우리 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데 네. 오로지 법리에 따라서 그 판결과 선고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분리고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시행령으로 한 시행령이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헌이다. 네. 모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이 시행령이 이제 위헌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근데 이 정부 중요하다. 들어서 시행령 갖고 엄청 장난질 많이 그렇죠. 쳤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헌재가 좀 한번 제동을 판례를 불러줘야죠. 해야죠. 이번 판결이 단순히 수신료만의 판결이 아니라 시행령이 헌법재판소가 시행령 정치를 용인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냐를 보여주는 아주 시금석이죠. 저는 대통령제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거부권은 계속 부결됐잖아요. 이번에 네. 거부권 부결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시행령은 만약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건 좀더 대한민국이 심각한 더 희망이 없을 것 심해지겠죠. 같아요. 시행령 네. 정치가. 네. 대한민국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어머 윤혜가 오고 있다. 2분 17초나 남았습니다. 저희 진짜 빨리 했는데요. 윤혜님이 따박따박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MBC 얘기는 되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요 MBC 할 뒤에 얘기 할 거니까? 많은데 뒤에 네. 하신다고. 네네. 지금 MBC는 매일매일 지금 일이 많아요. 그 아침 저녁 점심으로 선전전도 하시려고 지금 하잖아요. 네네. 지금 방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던져놓고 아직 집행부 회의랑 이런 건 아직 아직 안 했는데 했어요? 다음 주부터 하려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아침에 방송사법 상암동 네. 일대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상암 그 DMC 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DMC 역이랑 수색역 같이 할까 지금 어쩔까 고민 중이고. 저 슬로건도 알아요. 뭔데요? MBC가 위험합니다. 맞죠? 8월이면 MBC가 위험해지. 아니 지금도 MBC 를 MBC 위험하잖아요. 지금도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호시탐탐 MBC 노리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8월 전에 이사진 교체 전에 방송사법이 통과될 수 있게 그 시민들이 이제 방송사법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최대한 좀 알릴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요. 저 1분 12초 남아서 그런데 사실 저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 기자들한테 나눠주고 기자들은 병풍처럼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자들이 질문 하나 안 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꼭 저한테 물어봐요. 네.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참. 그 데자뷰 네. 아닌가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예, 탄핵 예, 직전에 그 병풍처럼 서 있던 기자의 첫 번째 의문은 질문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현장 가갖고 질문 안 하고 오면 선배들한테 엄청 욕 먹었어요. 기자가 현장 가는 이유는 질문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서 그냥 영상만 찍고 옆에 서 있다 왔냐고. 네, 그리고 이번에 전국 8도에서 그 특산품 다 공수해가지고 시민들이 웬 진수성찬이냐 엄청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권력 제대로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김치찌개 먹을 때
팔도에서 진상규명이 특산품. 올라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한우도 거쳤어요. 한우. 그 비싼 한우.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사실 그거 뭐 한우 구워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찌개는 네. 집에서 우리가 근데 해먹어도 되는. 네,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거 그날 술은 안 먹었다 였습니다. 외국 회사 뭐 또만한 백이죠. 최고 수준의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자격 미달인 유진그룹에 절대 장악되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국말은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오세훈 시장도 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야당의 압승을, 여당의 참패를 안겼습니다. 핵심 지역 기반에서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 뭔 개소리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 하셨습니까? 방송 3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62위인 것으로 그런 윤 회장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히니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다 끌려나가 또 언론인들이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외할래야 제외할 수가 없고 그 이유를 또 설명하려니 되게 당황스러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없는 데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진행을 맡은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즌4부터는 아주 화려한 게스트들이 줄줄이 연이어 출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매우 거물급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각자 셀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거물이에요. 왜냐면 현 국회의원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당선인은 오신 적이 있지만. 환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정도가 됐네요. 이제. 네, 이 정도가. 좋으세요? 좋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을 맡아왔고, 그래서 과방위 위원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동관 탄핵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계 쪽에는 KBS의 믿을 수 없는 또 언론 탄압 문건이 또 나와서 예, 그걸 가지고도 또 한참 하고, 지금은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다 보니 여전히 이제 언론특위를 맡아가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방송법 통과를 비롯해서 쌓여있는 문제들을 이제 임기가 4년이나 되니까 하나하나 다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겠다. 예, 다부진이 네, 다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희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김준희라고 합니다. 유인희 위원장과 같이 일하는 분 맞으시죠?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나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되게 어려운 저희가 지난해부터 해주셔가지고. 모실라 했는데 네. 그때 목소리 출연 한 번 하셨었어요. 제가 라이브에 약해서 라이브 방송 나가지 말라고 조합원들이 출연 금지령을 내렸는데 네. 출연 금지. 떨리네요. 아, 그래요? 근데 방심위에서 이렇게 방심위 노동조합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싸우고 이런 게 아마 없었던 일 같아요. 그 전에 싸울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막 강성 노조의 전통이 있는 노조는 아니었는데 류일임 위원장 부임하고 나서 워낙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부끄러운 걸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막 마치 방심위 노조가 언론 자유 수호의 투사가 된 것처럼 막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좀 얼떨떨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방심위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방심위 입사한 지는 이제 20년 차고요. 깜짝 놀랐어요. 20. 대부분의 정권을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방심위 겪으셨나? 출범 이전에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기능이 통합이 된 건데 2008년도에 저는 그 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입사를 해서 네. 쭉 다니고 있고 노조 지부장은 이제 5개월, 6개월 차입니다. 네. 어려운 시절에 네, 하필 지부장을 맡으셔가지고 오늘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 M님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그리고 네,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윤혜님, 네? 너무 똑똑해 보여졌어. 안경
안 쓰셨잖아요 원래. 이제 쓰려고요. 아니 그전 안 쓰셨어요? 네. 전혀 눈은 아주 좋거든요. 패션이에요? 네. 요즘 댓글에 요새, 요즘 댓글에 윤혜님이 미디어 전문가가 됐다고 국회로 윤혜님 보내야 된다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럴 리는 없고요. 자,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유일임은 그 해악이 우리 방심이 동지들을 넘어서 방송 동지들을 규율하고 탄압하는 데 쓰이니 그 해악이 정말 너무 크네 통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 우위의 일방적인 구조에서 상식적인 논의 하나 없이 답정너심이 표적 징계를 일삼아왔던 방심위가 어떻게 뻔뻔하게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운운하며 회의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합니까? 류일임 위원장의 캐릭터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맨이 아니라 자기 편 흥을 돋구는 치어리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치어리더는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율동을 계속해야 하죠. 용산을 향한 치어리더, 그것이 바로 류일임 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심 위원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김준희 지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류일임 위원장이 과거의 위원장들과 다르게 좀 남다른 게 뭐가 있나요? 남다르기 왜냐면은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나서서 큰 목소리를 내게 되셨는지 일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접해 보셨을 때. 류일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제가 막 그렇게 막 탐구를 많이 한 건 아니어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조금 아까 말은 캐릭터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그가 한 행동들, 그가 결정한 심의 안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민원사주 의혹이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들이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조금 아까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던 거는 다른 위원들 동료 위원들의 입틀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비판을 했는데 최근에 사실 입틀막 이전에 귀틀막이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네.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심이 회의 규칙을 개정한다고 그래서 어제 반대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회의 규칙이요? 네.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자르겠다는 거고. 다른 위원이 말을 하면 자르겠다. 마음대로 시간도 제한하겠다. 방심위 위원들 그 민원사주 의혹이 있을 때 한 위원이 민원사주 의혹 갖고 막 문제 제기하니까 그냥 그 류일임 위원장이 그냥 박차고 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오면 회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돌아와도 자정 지나면 회의가 자동으로 끝나는 식으로 그런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네. 특이하시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심위는 위원회예요. 합의제 기구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민간 독립기구인데 사실 이제 무늬만 독립이죠. 지금 국회의장이 3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3명,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 소관 상임위가 3명 이렇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간 독립기구인데 사실상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 거고 해촉 권한이 있으니까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 6대3 여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치에 따라서 정치 권력에 따라서 좌우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특히 류일임 위원장 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뻔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의규칙 그 바꾸는 이유를 그냥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입각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 이렇게 회의록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들이 좀만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반합의제 기관처럼 지난 몇 달을 지금 만들어 와놓고 그걸 또 뻔뻔하게 거기서 또 위원들 의견 덜 듣겠다고 얘기하면서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얘기한다는 게 2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분 임기가? 그러니까 7월 22일 네. 2달까지죠. 저는 이 류일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종류의 사람 같아요. 새로운 신인종을 만났구나. 왜냐하면 청부민원 사건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하고 민원을 넣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민원을 자기가 심의를 해서 그 회사를 제재를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는 상상을 안 하죠. 그렇죠. 오따까지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또 최근에는 어디 미국에 가서 구글 본사에서 또 항의 방문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거기서 또 항의 받았죠. 거기서 큰 소리를 쳤죠. 책상을 내리치면서 구글 부사장.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그래서 그 노조에서 아마 입장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구글 측에서 항의를 다시 했다고 네, 기사에서 항의성 방문으로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메인 토크 또한 방심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방송 입 틀어막어 비판 언론을 죽이는 심의 폭주 어찌하오리까입니다. 요즘에 방틀막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국이 뭐만 하면 끌려가는 곳 바로 방송심의위원회인데요. 심의 폭주를 넘어서 심의 테러를 일삼고 있는 방심위의 만행과 그 문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탄압 전초 기지가 된 방심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는 방통위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방심위가 있는지도 그냥 다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원래 방심위가 언론을 탄압하고 제재하고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어떤 곳이에요? 아니죠. 그러셨나요? 아니 어떤 분들은 원래 그런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게 방심위의 직무이기 때문에 특히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기자, PD 분들은 양복 입는다고 전에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우리 PD 양복 입힌다고. 조사받으러 가니까. 방심위의 의견 제시를 하러 갈 때 양복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방송인들에게 귀찮은 존재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곳인데요, 원래는? 방심위의 역할은? 이게 방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네. 방송심의, 그다음에 정보통신심의를 하는데 방송이 예를 들면 오보를 냈거나 불공정 보도를 했거나 또는 뭐 광고 등에서 문제가 있거나라고 하면 네. 심의를 해서 그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구죠. 예,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방송 탄압,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방심위가 최소화된 일만 해야 맞거든요. 그래야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심의할 때도 정말 세세하게 따져서 그래서 옛날 그 기록들을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1.4일 건이었고 월 평균 한 달에. 네, 정현주 위원장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정현주 위원장 때는 0.64건. 그다음에 강성현 위원장 때는 2.88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7.04건이에요. 한 달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의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심의를 하는 방송사도 너무 타겟이 명확한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죠. 타겟이 바로 여기 있죠. 네. 온갖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데요. 선방위 제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30건의 법정 제재를 냈는데 그중에 20건이 MBC. 누구는 17건이라고 해서 좀 적은 것 같다 그랬더니 지역 MBC까지 치니까 3건 늘어서 딱 20건. 3분의 2가 MBC 관련 법정 제재였고 또 제재 수위도 하여튼 MBC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 징계가 14건 중에 11건이 MBC인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지도하고 법정제재 이렇게 나누는데요. 행정지도는 의견 제시 권고, 이건 경징계로 분류되고요. 그다음에 법정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그래서 제일 센 게 관계자 징계와 과징금인데요. 이 법정제재는 나중에 방송사를 제어가하거나 재승인 심사할 때 벌점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벌점이 정말 많이 쌓이면
방송사 제허가나 재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류일임 체제의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그리고 특정 언론사 특히 정부 여당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징계가 집중된 거는 나중에 노리는 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사회자님이 네. 방통위도 처음 들었고 방심위도 처음 들었다고 처음 하셨는데 네. 사실 방통위와 방심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네. 갑자기 맞아요.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재 조치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벌점 얘기를 하셨는데 방송 평가 점수가 지상파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총점이 700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방송 심의가 따로 이렇게 포션이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점수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전체 700점 중에서 제재 조치에 따라서 벌점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 취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9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MBC가 벌점이 100점이 넘어요. 아 그래요. 그 이게 치명적입니까? 그렇죠. 치명적이죠. 엄청 치명적이죠. 네. 그래서 그걸 다 와.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소송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쓰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최근 10년 중에 올해 11건으로 소송 건수가 가장 많고 그러면 이제 방심위 입장에서는 MBC 측에서 우리는 부당하다. 그 법정 제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또 소송에 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나가는 비용이 보니까 상반기에서만 1억 3,970만 원이에요. 세금이에요? 세금이죠. 100%. 세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방통위의 예산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은. 그것도 지금 초반이라서 그렇지.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어서 아마 연말 되면은 몇 억으로 훨씬 더 불어날 거예요. 몇십억이 되죠. 네. 네. 그러면은 이 류일임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류일임이 만든 53개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개. 쉰. 네. 그 쉬었다 할 때 그 상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20년 동안 일을 해보셨는데 우리 김준희 지부장님께서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시고 어떤 게 가장 좀 편한 것도 있습니까 혹시? 사실 저는 방심위가 과거에 일을 뭐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저희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네.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류일임 효과라는 말을 하는데 류일임이라는 사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의 위원장들은 천사처럼 느껴지는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 심리적 착각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건데 류일임 위원장 오고 나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단 방송심의국 직원들은 업무량 자체도 엄청 많이 늘었고 야근을 참 많이 하고 원래 지상파 방송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조직에 하나 선호부서가 있잖아요. 선호부서였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기피부서 1순위가 됐어요. 네. 전에 직원들 인사하기 전에 이렇게 희망부서를 적어내는데 한 명도 써내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MBC 아니 때문에 이거는 류일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 앞에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류일임 위원장이라는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다 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말할 수 없이 떨어졌거든요. 그 민주주의 국가를 여러 국가들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자유지수지 않겠습니까? 얼마큼 민주화됐는지. 근데 보면은요, 이제 앞에 정권이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거기에서는 43위, 41위, 42위 이런 정도를 기록을 해요. 근데 지금은 62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자유 국가 분류에서 한국은 지난해까지 양호함인데 올해는 문제 있음으로 분류가 됐고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는 부제 아래 한국 사례가 언급이 됐습니다. 즉 이 언론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는 국가로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에서야 봤는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4년도 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 지수를 여러 가지를 매기는데요. 그게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들은 따로 이렇게 빼내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곳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독재화. 여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혹시 여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나? 이렇게 가끔 놀랄 정도로 혼란스럽긴 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과 유일임 위원장의 언론관의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내비두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싫으면 바로 얼굴 표정에 약간 눈썹이랑 입 모양 따로노는 걸로 바로 표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임 위원장은 냅둔단 말이에요. 그럼 저번에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MBC에 대한 심의 제재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마치 몰랐다는 듯이 대응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모른 척 사실 말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류인임 위원장이 2개월 후에도 연임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워낙 요즘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류인임 위원장만큼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권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도 더 좋은 자리에 갈 때가 있으면 보낼 것 같고 더 좋은 자리에 갈 때가 없으면 진짜 연임하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너무 아픈 얘기를 해가지고. 자, 방심의 심의 테러로 정말 많은 방송사가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최대 피해자는 벌점 100점을 받고 있는 MBC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MBC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많아서 한숨부터. 너무 많고 방심위, 선방심위의 제재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매주 바뀌니까 그걸 통계를 잡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방심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그 뉴스타파 녹취로 인용 보도한 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방심위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방심위에서 무지막지하게 되게 무도하게 징계를 해요. 그럼 징계한 거를 보도를 해요. 보도를 하면은 거기에 비판적인 생각들 다시 담아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MBC에 대해서 이런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 지적에 대한 MBC 입장을 같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리면 또 그게 불공정하다고 또 제재를 해요. 그 제재를 보도한 거를 또 보도하면 또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무한 루프. 보복심의. 그러니까 이 방심이 이런 기준이면 방심이가 제재하면 방심이는 이래서 MBC가 불공정하다고 제재했습니다 하고 끝나야 되지. 여기서 자꾸 군말 붙이고 하면 또 제재해서 이 뉴스타파 인용보도 건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건은 한 건당 제재가 한 4-5건씩 계속 연거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히 고개 숙이고 완전히 무릎 꿇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제재할 거야.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방심위뿐만 아니라 보니까 선거방심심의위원회 선방위 같은 경우에도 5개월 동안 운영이 되었었는데 MBC에 아주 집중적으로 심의 테러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건 중에 20건이 MBC니까 미세먼지 1 포함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불멸의 미세먼지 1. 파란 옷이네요. 편파적인 의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지역에도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보통 공사장에 파란색 천막을 많이 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저것도 그러면은 불공정한 거야? 막 별 생각이 그러니까 참 정치적 상상력이 대단하구나 윤석열 정부는. 저녁 노을 보면은 무슨 생각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뭐요? 저녁 노을 보면서. 노을은 오렌지. 노을은 빨가니까. 빨간색인가? 붉은 노을이요? 지금 농담하신 거죠? 라이브에 아주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태양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되게 뿌듯하면서 저녁 노을을 볼지는. 근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약간 주황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빨간색은 주황색은 저기잖아. 정의당, 개혁신당. 아니 언론 노조가 상징이 빨간색 아니에요? 빨간색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원님 오시니까 제가 파란 느낌이죠. 원래 빨간색 옷 입고 지금 몇 달 동안 일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미세먼지 1 얘기하니까 나온 김에 얘기하면 아니 어느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가 일기예보를 갖고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방송사가 도대체 뭐예요? 그런 방송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국민들한테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면 국민들한테 일기예보에 숫자 1 파란색 나오면은 민주당 찍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인식부터 MBC가 그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일기예보에 파란색 1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도대체 MBC라는 걸 그런 시각이면 진짜 MBC를 존재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언론 탄압 이전에 이건 정말 국민을 너무 모욕하는 거예요. 국민이 파란색 그 일 있었다고 어느 당을 찍고 그다음에 어디 드라마에 빨간색 후보가 나왔다고 드라마에도 막 선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빨간색 2가 나오면은 그럼 뭐 특정 당당 찍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이거는 정말 국민 모욕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 모욕행위는 이미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듣기 테스트를 계속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30분도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더 국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하는 기관들을 제재할 수 없다라는 거. 국회에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을 뭐 이렇게 사라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이게 바뀌지 않고 더 나빠진다라는 게 사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심위원장이 지금 이제 핵심이거든요. 방통위도 뭐 언론 장악도 탄압도 다 방심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방심위원장을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법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작년이죠? 이동관 탄핵.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쭉 추진해왔던 거는 그건 법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근데 방심위원장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독립기구로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민간 독립기구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정말 행정기관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책임은 안 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기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권리와 권한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끔 하는 걸 법에 실는 게 맞다. 그래서 방심위원장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대가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방송 3법 이외에 이제 법으로 개정하신다는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게. 상임위는 부를 수 있죠. 근데 방심위원장은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아니 상임위원회는 나가요. 나갈 수 있는데 국정감사도 받고 하는데. 근데 이제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방위 마지막 그 회의를 하기로 논의를 여야 간에 했었는데 그러면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은 의무적으로 이제 나와요. 그러나 방심위원장은 그 밑에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강제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의 사실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오라는데 안 나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누이림은 어떻게 할지는 마지막에 그 과방위가 안 열려서 좀 안타까웠어요. 좀 빨리 22대 국회 때 불러보죠. 그러니까 한참 선거방송심의도 그렇고 방심위도 무도하게 벌점 테러하고 이럴 때 국회가 약간 이제 선거 기간 막 돌입하고 하면서 이게 이 이슈가 약간 언론에는 많이 나오지만 국회 자체에서 요 이슈를 불러서 묻고 따지고 이런 게 사실 좀 없었던 게 좀 아쉽더라고요. 보통 2달에 한 번은 국회 상임위 열잖아요. 2달에 한 번 안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원래 국회법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상임위를 열게끔 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다 안 지켜요. 상임위도 원래는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면은 6월 7일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게끔 국회법에는 돼 있지만 한 번도 그 날짜에 개원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한 달,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번에는 우리가 국회 법대로 하자.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준법 투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에서 합의 안 해주고 협상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끼리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가 과반 이상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고 또 여러 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여당의 발목 잡기에 우리가 농락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문발치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과방위원장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 달 안에 방송법을 다시금 통과시킬 수 있고 그래야 법사위 통과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자, 댓글에는 우리 고민정 위원님 너무 예뻐요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저는 또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 또 언론인 분도 계시니까 왜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 3법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그때 또 통과됐으면 올대님까지 또 그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면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생방송이고. 우리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네. 댓글로도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변명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였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일당이 됐을 때 그 순간에 했었어야 됐다. 네. 근데 못한 거는 저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후과를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향후 22대 국회에서도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고 정권을 잡고 나서 마음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혹은 상황이 바뀔 거라고 이런 건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가 매짐을 져야 된다. 그래야 언론인들도 민주당이 또 권력 잡으면 바뀔 거야 라는 걸 불식시킬 수 있고 진짜로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의힘이 맨날 그러거든요. 저 사람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언론사들을 지키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하고 손가락질 받는 걸 끊어낼 수 있다. 네. 예. 저는 언론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보수 정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이 언론 기사를 쓰고 진보 정권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우 공격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행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언론과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지내고자 하는 속성이 있는데 언론인들부터 공정하게 진보든 보수든 여야 상관없이 기사를 써주시면 정부도 거기에 이제 자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신뢰와. 안경 쓰더니 너무 매서. 진짜 맞는 말 하셨어요. 너무 왜냐면 여기 국회의원분 계시고 또 약간 MBC 국회 갈 것처럼 지금 오늘 거기를 왜 갑니까? 인생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제 인생은 제가 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과방이 이번에 좀 다른 데 가실까 하다가 다시 과방이 남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제일 앞에 영상 같이 봤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이 큽니다. 우리가 잘했으면 저분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가고 싶은 상임위가 있어서 다른 데를 1, 2, 3순위에 과방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써냈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눈에 밟혀서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은 이분들하고 동고동락을 너무 많이 했고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논의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정 고운 정 막 다 쌓였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버리고 가는 건 배신행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과방위로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보내주겠죠? 치열하가 과방이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과방이 원래 기피하는 그죠. 과방이 원래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하세요. 맞습니다. 원래 과방위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해서 지난 21대 때는 전하, 박찬대, 장경태 이런 최고위원들이 차출된 거였거든요. 니네가 가서 좀 마크 좀 해 하고 차출됐는데 요번에는 22대 의원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것도 굉장히 강한 스피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오시겠다고 하셔서 과방위가 가장 핫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계속 가시겠죠. 아무래도 그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유대 관계가 끈끈하시니까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점 잘 치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아니요. 들어가셔야지. 그래야지 또 그거 어떻게 또 업무 인수인계하고 다 설명하고 이런 거 되게 시간 아깝잖아요. 맞아요. 네, 들어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 언론노조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체들이랑 각 그 노조 위원장들이랑 이제 간담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우원식 의장 후보도 어쨌든 언론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에 동감을 하고 그 언론노조 위원장도 언론 문제 푸는 게 민생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전 비공개 때 어쨌든 그 국민들이 22대 국회에서 원하는 것은 성과를 내는 거다. 뭐 대화 토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많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 3법 처리 이런 것도
어쨌든 그냥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거부권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좀 함께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방송자격 문제 좀 해결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MBC가 3개월 남은 건 알고 계시죠? 너무도 잘 거의 알고 시한부 계시죠. 인생이거든요. 시한부 3개월도 길게 봐서 그죠. 3개월이고. 그래서 답변은 뭐라 하시던가요? 뭐 개별의 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네, 의지를 보이셨던가요? 방송산법 입법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22대 국회에서 초반에 논의될 사안이다라는 건 알고 계셔서 또 절실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의장 후보 시절에 네. 의원들을 만나면서 뭐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게 이제 언론 분야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국회가 대한민국이 공영방송 존재에 대한 우리가 답을 좀 찾아야 된다. 물론 지금 MBC를 지키자, 뭐 KBS를 지키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공영방송을 해체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언론의 자유를 잘 지켜줘야 되고 그걸 정부가 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알았다고 하겠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안 하시면 가서 따지려고요. 알겠습니다. 따지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알겠습니다. 자, 심의 테러를 일삼는 방심위. 사실 지금 국민의 심의를 받아야 할 곳이 바로 방심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22대 국회에서 방심위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심위를 심의하라. 마지막 주제입니다. 보니까 방심위의 심의 테러 이미 법원에서 제동했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원님이 여기에 관련된 소송 비용만 우리의 세금 1억 4천만 원 10년간 최대 규모의 소송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에 관련된 지금 방심위와 MBC의 소송으로 방심위가 불복하고 또 소송하면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심위는 이제 민간 독립기구로 법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심의는 방심위가 하고 제재를 내리는 건 방통위가 하거든요. 뭐라고요? 이게 방심위가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방심위는 심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제재를 결정하면 이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해요. 방통위가 약간 해요. 복잡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사실 22대 국회에서 좀 많이 문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이걸 방심위 하면서 다 류일임 그다음에 선방심위 위원들한테만 초점이 가 있는데 그 선방심위나 방심위에서 무도하게 제재를 하면 그게 방통위 단계에서 좀 걸러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내는 족족 그냥 그대로 방송사들에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사실상 뒤에서 수수방관하면서 방심위의 이런 제재 행태에 대해서 전혀 브레이크를 못 건 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현행 법에 방심위가 결정하는 대로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조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의 독립성을 심의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심의의 기속력을 인정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굳이 방통위가 아니고. 그거를 심의 의결하는 것도 약간 좀 형식적으로 민간기구 취지로 법 취지는 민간 독립기구로 방심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기구의 행정처분 권한을 직접 부여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제 형식적인 처분 주체는 방통위로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렇다고 그럼 방통위원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방통위는 5인 체제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늘 해야 되는 기구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역대 보면 그러니까 이 2명으로 운영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의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치 못하게 5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의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YTN 그 문제 그것도 의결을 했죠. 그리고 이 법정 제재 문제도 굉장히 강한 내용인데 이것도 다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동관에서 이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좀 달라진 거는 웬만하면 의결을 안 해요. 그 이유는 김홍일은 이제 법조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법적인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의결을 안 합니다. 네. 그러나 이미 YTN에 대해서 의결했고 MBC 등을 비롯한 법정 제재에 대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저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 위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요 11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의 비판 보도 중에 이제 법정 제재 받은 게 44건인데 그 중에 11건을 방송사들이 부당하다 해서 이제 가처분 인용과 본안 소송을 냈는데 가처분 11건이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방송사들이 이거 부당하다는 걸 다 수용한 거예요. 근데 100% 수용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심위가 심의한 게 매우 정치적이고 표적 심의였다라는 게 법원의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도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인용된 게 매우 지금 중요한 시사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심위의 국정조사는 전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방심위원장을 뽑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점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뭔가 좀 바꿔야 된다? 근데 지금은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심위원장은 그게 없어요. 임명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찍어내리면 됩니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9명의 방심위원들을 이제 대통령 3인, 국회 6인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데 법에는 위원들 간에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호선. 위원들 9명이 모여서 그 중에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뽑힌 거예요, 이분이? 9명 중에? 사실상 정해갖고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죠.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호선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된 분이 기관장으로 오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이런 유일임이라는 자질과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이 방심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어떤 경로로 추천이 돼서 또 정말 이게 그 9명의 위원들 간의 호선이 맞는 건지 이거는 진상조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 김현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방통위원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과방위원이 되시면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 낱낱이 다 파헤칠 수 있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천군만마가 한 명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방심위가 그동안은 약간 최소한의 심의를 해왔잖아요. 이게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에 되게 주관적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좀 배제하면서 최소한의 심의를 해왔는데 지금의 방심위와 선방심위는 최대한의 심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디어오늘 기사인가요? 그 미디어오늘이 이제 그 이전에 방심위 활동을 했던 위원분들한테 최근의 사안들을 갖고 의뢰를 해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보냐 했더니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 없으니 거의 대다수인. 그러니까 그럼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심위원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보도를 완전히 다르게 180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심의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실 방송사가 이 정도 보도하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누가 심의하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지금은 완전 상식선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보 정권도 있었고 보수 정권도 있었는데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이 정도로 탄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특징적인 점은 언론에서 문제가 아주 많았던 분들이 다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건데요. 류혜림 위원장도 거기에서 뭐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적폐 언론인으로. 그 선방이 5인방, 백성기, 최철호, 권재영, 송영기, 김문환 이분들도 언론 탄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던 분들인데 이 선방위의 선거 개입 그리고 이 선방위가 정말 공정한지 필요한 기구인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선방심의의 심의를
누군가 이제 민원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을 넣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60%가 국민의힘하고 공원연이라는 네. 시민사회 단체인 거예요. 공원연은 시민사회 단체라고 보면 되나요? 보수 성향이 뚜렷하고 예, 국민의힘 등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신생 단체이고요. 2022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당시 설립되는 그 기념식에 그 국민의힘 의원이 가서 축사 직접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화환 보내고. 네, 그 정도의 네. 곳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방심의에서 심의를 해요. 그 다음에 제재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아까 청부 민원 얘기 드렸잖아요. 가족이 민원을 제기하면 자기가 심의하고 네. 법정 제재하고 선거 방송도 지금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지금 돌아갔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언론노조랑 저희 이제 그 심의 피해를 입었던 언론사들의 노동조합에서 이 백선기 최초로 권재웅, 손영기, 김문환 이 5명을 이제 고발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리고 방심위 지부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로 국민권익위에다 신고 2번 하셨죠. 2월달에 권재홍 최초로 2명의 선거방송심의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원연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분들이 그 공원연 전현직 임원들이에요. 네. 한 분은 현직 이사장이고 한 분은 전직 대표고. 네. 그런데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공원연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은 정황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우리가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이런 발언도 하고 네. 그리고 공원연이라는 단체가 매주 자기들이 방심위에 민원을 몇 건 제기했다 이런 거를 계속 보도자료를 발표를 해요. 네. 근데 이제 현직 임원들이니까 전현직 임원이니까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알았다면은 내가 공원연 뭐 전현직 임원인데 공원연에서 민원 제기한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은 그 회의에서 회피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겠다고. 예. 근데 이제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계속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원연이라는 단체에 각 그 방송사들의 약간 이제 보수 성향 노조, 소수 노조들도 네. 이제 같이 연대하고 가입돼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방송 심의할 때 그때 최초로 위원인가 오전에 저희 MBC 내부의 3노조라는 데서 성명을 발표하면 그걸 갖고 와서 내부에서 이런 얘기 있으니까 신속심의 필요하다고 해서 신속심의 진행하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 있는 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심의 순서까지 바꿔서 빨리 패스트 트랙에 태워갖고 그것도 중징계하고. 류일임 위원장도 공원연 출신이시잖아요. 공원연 출신은 아니고 또 비슷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미디어 보수단체 연대라는 대표 출신인데, 네. 근데 이제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면 향후에 MBC가 제기한 소송들 이런 것들이 본안 판단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소송의 쟁점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의 대안이 궁금한데요. 오늘 한겨레 보도 보니까 권익위에 신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권익위의 심의 기일이 여냐 야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일 넘게 아예 심의 안 들어갔지만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30일 만에 대법원에 이첩되고 그러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권익위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신고 많이 해봤자 이 어떤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권익위, 경찰, 검찰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유일임 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했는데 진행이 너무 안 돼서 보통은 이제 고발한 사람을 이제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그냥 실무자가 가는데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경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부답. 왜냐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발을 했으면. 딴 데는 잘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익위만 바라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뭔가 정말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방심이나 선거방송 심의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것 이것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말에 이제 언론정보학회라고 이제 그
언론 쪽에 교수님들 모여있는 학회에 좀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도 공정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공정성이랑 그 누가 어떤 식으로 보냐에 따라 되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공정성이란 개념이 네. 학회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는 계속 토론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건데 그걸 네. 갖고 심의를 한다? 그래서 모 교수님이 이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있다. 비평을 갖고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야기하면 그건 자신의 정치적 견해일 뿐인데 그걸 갖고 이걸 어떤 법적 잣대로 삼아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불공정해. 이런 심의를 지금 방송심의나 선거방송심의가 악의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서 계속 남겨둬야 되나. 그래서 지부장님 오셨지만 방심위 내부에서도 어떤 공정성 심의 이런 건 좀 고민이 될 지점일 것 같아서. 그 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방심위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폐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공정성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것이 안 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방심위에서는 92%가 다 공정성을 이유로 법정 제재를 했거든요. 네. 오죽하면 공정성 심의 폐지하라는 얘기가 나올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건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방송법에 방송이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신문법에는 신문이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제 물론 언론중재법에는 비슷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서 방심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최소한 여기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공정성 심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뭐 그런 특별 다수제나 이런 걸 좀 두던지, 그러니까 어떤 좀 뭐 정치적 성향이 뭐 좌든 우든 뭐 보수든 진보든 그건 다 각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합의하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불공정하다. 근데 그냥 자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불공정을 좌지우지하면 너무 이제 누가 심의위원회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네. 저는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보다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과거 정권에는 이렇게까지 이 공정성에 관련된 논의가 많이 없지 이 정도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재를 이렇게 많이 한 사례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위원들 자체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위원들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사람들이고 맞아요. 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명박근혜 편파적이고 정권에서 MBC에 막 그 불공정 보도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여기서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이번에 되냐고. 얼마나 편파적인 구성이었냐면 선방심의에 그 심의 대상이 되는 TV조선에서 추천을 해서 얘 TV조선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했어요. TV조선은 몇 점이에요? 벌점이? 2년 지금. 그것까지 아직 취재 그래요? 못했지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 이번에 그 TV조선이나 채널에 관련해서는 거의 문제 없음으로 됐죠. 네. TV조선이나 뭐 조선일보 하여튼 그런 쪽이 방심위에 간다는 것 자체가 기사가 막 되는 거예요. MBC는 매주 끌려가서 제가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이번 총선 선방심의 방송사별 법정 제재를 보니까 MBC가 단연 1등이고요. CBS, YTN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이 뭐 4개, 2개 뭐 이 정도 있고 KBS, TV조선 없습니다. 0. 확실히 채널 A만 2건 있어요. 종편 중에는. 네, MBC가 총애를 받고 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총애였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두 분 바쁘신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의원님께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께 이 자리를 이용해서 통해서 민원을 이렇게 언론인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만 민원 사주 민원 사주 하시는데요? 바람 볼 수도 있고요. 네. 한마디씩 원하는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리고 두 분의 각오와 마무리 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돗자리 깔아주면 못하죠. 아니요. 쑥스러워. 저는 이번에 네. 이 방심위와 선방위가 정말 역대 최대의 이 시민농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심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방송 보장하라고 준 이 의무인데 이 심의 제도와 심의 기구를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는데 이런 특권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방심위도 그렇고 선방심위도 그렇고 선방심위는 특히 선거하고 무관한 것도 다 갖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이건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가져다가 심의 대상에 올렸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 비판 보도했다는 이유로 카톨릭 평화방송 징계했어요. 예, 이렇게까지 특권화된 방심위, 선방심위 같은 경우 이런 행위는 사실 선거기간 이 5개월에 저는 명백한 이거는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선거 개입은 불법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를 자기 마음대로 류일임이 위원장이라 해서 다 이 합의제 기구 취지를 무시하고 여권 추천위원들만의 다수결, 그것도 일종의 폭력 행위잖아요. 예, 6대1, 6대2 구조에서 당연히 다수결로 하면 합의할 수 없는 건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의결을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게 공영방송 그리고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적인 방송들 탄압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언론농단, 미디어농단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로 혹시 밝히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저는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방송 3법은 지난 21대 때 이미 한번 통과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속도로 통과되게끔만 하면 되고요. 가장 큰 전장은 저는 방심위의 국정조사라고 봐요. 그래야 방통위도 바로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떠들어도요. 국민들 관심이 없으면 언론이 쳐다보질 않고 그럼 뉴스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권에서는 그냥 뭉개고 가면 끝이거든요. 아무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언론에 대한 뭐 비판 의식도 있으실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참혹한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언론에 좀 손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국정조사 했었던 게 있나요?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를 한번 했었죠. 그거 한번 했었군요. 확실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관계자들이 다 소환돼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된 또 언론의 뉴스들이 나오게 되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반드시 국정조사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저는 방신희 지부장님도 어렵게 나오셨는데 아주 어렵게 나오셨어요. 맞아요. 어느 순간 말씀도 하세요. 지금 되게 약간 어렵게 지금 되게 고심하시면서 근데 전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방심위라는 그 기관에서 노동조합을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방심위는 그래도 위원들이야 저렇게 막 완전히 진짜 불공정한 인사들이 와 있지만 방심위 직원들은 되게 약간 균형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되게 조심조심 하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방심위 지부 내부의 종사자들이 외부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방심위 이슈가 사람들한테 관심 못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끄시는 것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내부 직원들 분위기는 또 요즘 어떤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끄는 건 아니고 제가 이끌리는 거예요. 저희가 노조에서 1월 달에 그 방심위원 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96.8%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답했고요. 96.8%. 와. 응답자 중에 한 명이 보통이라고 답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작년 11월에 어떤 신문사에서 칼럼에서 이쯤 되면 방심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이미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한번 썼는데 사실상 탄핵된 상태가 지금 대략 7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 전임 정현주 전 위원장이 강제 해촉되고 이제 보궐로 위원장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임기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2달만 버티면 이제 위원장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2달 안에
반드시 류일임 위원장을 사퇴시키도록 노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광화문에서 촛불들 때 최순실을 능가하는 빌런이 나타날 거라고 상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 이렇게 중립적인 분들도 류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낼 정도면은 그분은 문제가 정말 확실하게 있다 생각이 아까 듭니다. 상식 비상식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면 내부 직원의 96%가 당신은 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고 하면 사퇴해요. 그쵸, 눈치가 있으면. 상식적이면 그렇게 하지. 네. 아니 자기가 위원장인데 밑에 직원에 그럼 100명 중에 1명도 지금 동의를 3명이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누구랑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내려와야죠. 근데 저렇게 비상식적인 인사가 아직도 자리를 차지하고 그 기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그 위원장은 그 조직을 이끌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맞아요. 네. 너무 정리를 잘하신다. 상식적이거든요. 저는. 배우가 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론아싸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와 목표 안 들어요? 각오와 목표 네. 지금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 뭔가 좀 더 듣고 싶어. 네. 이러면 이분들 또 못 모셔요. 부담 주지 마시고 많은 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아싸 함께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